제108화 장압의 분투 제1장 경기와 위왕 두 사람은 각각 집에 두고 있는 하인 3,400명에게 무기를 준비토록 했다. 길막 형제 역시 모리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3,400명의 장정을 모아놓고 있었다. 기민은 그날이 되기 전 왕피를 찾아가서 말했다. 이젠 천하가 안정되고 위왕의 위험이 천하에 떨치고 있습니다. 하오니 대보름날엔 등불을 밝혀 태평성대의 기상을 보여야 합니다. 장군께서 이 일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좋은 발상이로군. 왕필은 기미의 제안에 따라 성안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집집마다 오색 등불을 내걸고 명절을 맞으라. 드디어 정월 대보름 밤이 되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달과 별이 다투어 빛났다. 성안 번화가에 꽃초롱이 경쟁하듯 내걸렸다. 대보름날은 금일의 경찰에 해당하는 금오도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때문에 술라도 없고 검문도 없고 물시계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 밤이었다. 그날 밤 왕필은 어림군의 장수들과 함께 영내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이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린 뒤였다. 갑자기 영내에 함성이 일더니 사람들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군영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왕필은 황망히 군막 밖으로 뛰쳐나가 보았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려왔다. 영내 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왕필은 급히 말을 타고 남문을 나가려다가 경기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경기가 쏜 화살에 왕필은 어깨를 맞고 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러나 곧 중심을 잡고 말머리를 돌려 서문 쪽으로 달아났다. 뒤에서 군사들이 추격해오자 왕필은 말에서 뛰어내려 오가는 행인들 속에 섞였다. 그리고 기민의 집 대문 앞까지 달려가서 급히 문을 두드렸다. 그때 기민은 사람을 시켜 군영 안에 불을 지르게 하는 한편 하인들을 거느리고 경기와 위왕을 도우러 나갔기 때문에 집안엔 아녀자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미의 아내는 왕필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문을 열지는 않은 채 물었다. 그래, 왕필은 죽이셨소? 남편인 기미가 돌아온 줄 착각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필은 크게 놀랐다. 그제서야 기미가 공모한 것을 알고 조조의 조카인 조휴의 집으로 달려갔다. 기미가 경기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 조휴는 서둘러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오르더니 1천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막았다. 성안은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오복루에까지 불길이 번져 헌제는 안쪽 궁으로 피했고 조조의 신복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며 국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성안에서는 분노한 백성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역적 조조를 죽여라. 한나라 황실을 회복시키자. 이때 하우도는 조조의 명을 받들어 허도를 순찰 경계하기 위해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밖꼬리쯤 되는 곳에 주둔해 있었다. 그날 밤 멀리 치솟는 성안의 불길을 보자 즉시 대군을 이끌고 달려와 허도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한 무리의 군사를 성안으로 들여보내 조휴를 지원했다.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혼전을 벌이며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러나 경기와 위왕 등을 도와주는 우군은 없었다. 누군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기미와 길막 형제가 모두 피살되었습니다. 경기와 위왕은 가까스로 길을 뚫고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하우돈의 대군이 달려들어 에워싸는 바람에 바로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의 수하 100여 명은 모두 피살되었다. 하우돈은 성으로 들어와 남은 불길을 끄고 난을 일으킨 5사람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잡아들인 뒤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긴급 보고했다. 이에 조조는 명령을 전했다. 경기와 위왕의 가족과 친척은 모두 저작거리로 끌어내 목을 베라. 아울러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모두 붙잡아 업성으로 호송한 뒤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우돈은 경기와 위왕을 저작거리로 끌고 나갔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경기가 목청을 돋워 외쳤다. 조아마라. 네, 살아선 너를 죽이지 못하였다만 죽어 귀신이 되어선 내 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경기가 언급한 조아만은 조조의 아명이다. 맹덕이란 자가 있음에도 굳이 아만이란 아명으로 부른 것은 상대를 일부러 깔아뭉개기 위해서였다. 망나니가 욕을 퍼붓는 그의 입을 막으려고 칼로 찔렀다. 그러자 피가 흘러 땅이 흥건해졌지만 경기는 목이 달아날 때까지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경기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위왕은 이마를 땅에 짓지으며 소리쳤다. 원통하구나. 원통하구나. 그렇게 소리치며 이를 갈던 그는 머리가 깨져 죽었다.
이들 두 사람의 죽음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경기는 충직하고 위왕은 어지러서 맨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려 했지만 나라가 끝날 줄 네 알았으려. 가슴에 하늘 품고 구천으로 갔구나. 제2장. 하후도는 경기 위왕 김해 길막길목 등 반란에 참가한 5인의 일가 친척을 모두 죽인 다음 조조가 지시한 대로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체포해 업성으로 끌고 갔다. 군사훈련장 왼쪽에 붉은 깃발을 오른쪽에 흰 깃발을 세우게 한 조조가 대소신료들을 보고 말했다. 경기와 위황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을 질러 허도를 태웠다. 너희들 가운데는 나가서 불을 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서 꼼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을 끈 사람은 붉은 깃발 밑으로 가서 서고 불을 끄지 않은 사람은 흰 깃발 밑으로 가서 서도록 하라. 불을 껐다고 해야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관리들이 붉은 깃발 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흰 깃발 밑으로 가서 선 사람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저놈들을 모조리 묶어라. 조조는 붉은 깃발 밑에 모인 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모두 밧줄로 묶었다. 개 중에는 항의하는 관리들도 있었다. 저희들은 아무 죄가 없나이다. 불을 끌어 나간 것도 죄가 되옵니까? 너희들은 불을 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몫 보기 위하여 반란군에 가담하러 나간 것이다. 모두 장화 물가로 끌고 가서 목을 베라. 이때 장화 물가로 끌려나가 참수당한 자는 모두 300명이 넘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하자 조조는 흰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참 못난 놈들이로구나.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 못하였겠지. 하지만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 그에 상응한 상을 내리리라. 그리고는 모두 상을 주어 허도로 돌려보냈다. 왜 조조는 붉은 깃발 밑에 모인 관리들은 죽이고 흰 깃발 밑에 모인 관리들에게는 상을 내렸던 것일까? 조조가 위왕에 오르기 전까지 헌재가 있는 허도는 정치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위왕이 된 후 조조는 새로 궁전을 세운 업성에 머물게 되었다. 그의 신임을 받는 신하들 또한 모두 업성으로 옮겨갔다. 일이 되니 허도에 남은 자들은 실세에서 소외된 관리들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잠재적 반대 세력이었다. 따라서 경기나 위황처럼 반기를 들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의 관리는 사전에 제거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관리 중 붉은 깃발 밑에 모인 관리들은 죽이고 흰 깃발 밑에 모인 관리들은 상을 주어 허도로 돌려보낸 것이다. 때에 왕필은 화살에 맞은 상처가 도져 죽고 말았다. 조조는 후하게 장사 지내라 이르고 왕필을 대신할 어림군 총독의 조카인 조유를 새로 임명하여 감독 체제를 공고히 하고 허도의 조정을 관리할 삼국자리와 어사대부 자리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종묘와 화음을 앉혔다. 그는 또한 제후의 등급을 새로 정해 관제를 일신했다. 즉 명호후에서부터 5대부까지의 관직을 새로 설치했다. 그리고 전부터 있던 여루 및 관내후와 함께 6등급으로 나누어 공적에 대한 시상을 했다. 명호후란 이름만 있는 제후란 뜻으로 조세를 받아먹을 시급이 하사되지 않는 명의 제후를 가리키는데 이들의 자기는 18급이고 관소의 자기는 17급으로 모두 자줏빛 인근이 달린 금도장을 내렸다. 관내후와 관외후는 16급으로 거북 모양의 검정 인근이 달린 은도장을 내렸다. 5대부는 15급으로 고리 모양의 검정 인근이 달린 구리도장을 내렸는데 모두 조세를 받아먹을 수 있는 시급은 하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정하고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는 일반 벼슬 자리에까지 연동하여 인사교체가 일어났다. 허도의 화제를 계기로 조조는 관제를 바꿈으로써 사람 또한 전면적으로 교체한 셈이 되었다. 그는 큰 불이 날 것이라 한 관로의 말을 떠올리고 관로에게도 후한상을 내렸으나 관로는 끝내 상을 받지 않았다. 한편 조조의 명에 따라 5만 군사를 이끌고 한중에 도착한 조홍은 장압과 하후연에게 험준한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몸소 이끌고 적을 막으러 나갔다. 이때 장비는 뇌동과 함께 파설을 지키고 있었고 마초의 군사는 하변에 와 있었다. 선봉장인 오란이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러 나갔다가 그곳에 온 조홍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오란은 물러가려 했으나 아장 임기가 말했다. 적은 막 도착하여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때 먼저 그의 길을 꺾어놓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맹기를 보시겠소? 그리고는 창을 꼬나들더니 말을 달려나가 조홍에게 싸움을 걸었다. 조홍도 칼을 빼들고 말을 달려나왔다.
그러나 싸운 지 불과 4만 만에 조홍이 임기에 몸을 베어 말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덮치니 오란이 크게 패했다. 군영으로 돌아오매 마초가 꾸짖었다. 너는 4명도 받지 않고 어찌 적으로 신력이다가 이런 패배를 당하였느냐. 임기가 제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패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좁은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절대로 나가 싸우지 말라. 마초는 전황을 성도에 보고하고 상부의 작전 명령을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홍은 마초가 연일 싸우러 나오지 않자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돌아갔다. 장압이 회군한 조홍에게 물었다. 장군께선 이미 적장을 죽였는데 어찌 군사를 물리셨습니까? 마초가 싸우러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무슨 다른 계략이 있지 않나 싶었소. 게다가 업성에 있을 때 신복 관로에게서 들으니 이곳에서 대장 한 사람이 꺾인다고 하였소. 나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 가벼이 진격하지 못하였소이다. 그 말을 들은 장압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 반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내신 장군께서 어찌 점쟁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이 장압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휘하 군사를 이끌고 나가 파서를 빼앗겠습니다. 파서를 얻는다면 서쪽 공략도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파서를 지키는 장비는 보통 장수가 아니니 가벼이 대적해선 안 될 것이오. 조홍이 주의를 주었으나 장압은 큰 소리쳤다. 사람들은 모두 장비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번에 가서 반드시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만일 실수가 있다면 어쩌시겠소? 마땅히 군령을 감수해야지요. 장압은 조홍에게 군령장을 쓴 뒤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제3장 장압은 험한 산세에 의지하여 휘하 군사 3만을 군영 3개에 나누어 배치했다. 한 곳은 탕거체, 다른 한 곳은 몽두체, 나머지 한 곳은 탕석체라 했다. 그날 장압은 세 군영에서 병사를 각각 절반씩 차출하여 파서를 공격하러 떠났다. 병사의 절반은 군영에 남겨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은 척후병에 의해 일찌감치 파서에 보고되었다.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장비는 뇌동을 급히 불러 물었다. 장압이 온다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겠소? 그러자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뇌동이 말했다. 낭중은 땅이 거칠고 산이 험하여 군사를 매복시킬 때가 많습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실 때 제가 복병을 내어 놓으면 장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낭중은 파서의 다른 이름이다. 뇌동의 계책을 받아들인 장비는 정예병 5천을 내주며 매복할 곳으로 가라고 했다. 그런 뒤 자신은 군사 1만을 이끌고 낭중에서 30리 떨어진 곳까지 나아가 장압의 군사와 대치했다. 고리눈을 부릅뜬 장비가 장팔 3호를 비껴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이에 질세라 장압도 창을 잡고 달려나오니 한바탕 무예가 연출되었다. 두 장수는 자기 군사의 응원을 받으며 3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때 장압의 후군 쪽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었다. 알고 보니 산 뒤편에 서쪽 군사들의 깃발이 보이는 바람에 일어난 소동이었다. 산 일대에 휘날리는 서쪽 군사의 기치와 창검은 그 수요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싸울 마음이 가신 장압은 재빨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런 장압을 장비가 덮치자 앞쪽에 매복해 있던 뇌동이 5천 군사를 이끌고 거세게 달려들었다. 이처럼 앞뒤로 협공당하니 장압의 군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크게 패했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장압의 군사를 밤새도록 추격한 장비와 뇌동은 마침내 장압의 군영이 있는 탕거산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에 세 군영을 지키고 있던 장압의 군사들은 그를 맞아들인 다음 산 위에서 굴려 떨어뜨릴 많은 통나무와 바윗돌들을 비치한 채 군영을 굳게 지킬 뿐 나와 싸우려고 들지 않았다. 이에 장비는 탕거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다음날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압은 병사들에게 산 위에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게 하면서도 자신은 술을 마시며 산을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장비는 병사들을 시켜 한바탕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장압이 싸우러 나오지 않자 장비는 군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은 뇌동이 산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어보았으나 장압은 역시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뇌동이 군사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니 산 위에서는 통나무와 바윗돌을 마구 떨어뜨렸다. 뇌동은 급히 후퇴했으나 탕석체와 몽두체의 두 군영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다음 날 장비가 가서 싸움을 걸어보았으나 장압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장비가 병사들을 시켜 온갖 더러운 욕설을 퍼붓자 장압도 산 위에서 그저 욕설로 맞대응할 뿐 내려오지는 않았다. 장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50여일을 대치하는 동안 장비는 산 밑에 본영을 세운 뒤 날마다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해 산 밑에 앉아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상군을 배불리 먹이고 위로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 그러나 장비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대취하여 장압을 향해 욕설만 퍼붓고 있었다. 사자는 이를 보고 돌아와 유비에게 아뢰었다. 크게 놀란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아우가 또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된 일입니다. 지금 군영에는 좋은 술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 좋은 술이 많으니 술에 석대에 50독을 실어 장장군 군영에 보내 마시도록 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아우는 본디 술만 마시면 실수하는데 군사는 어찌 술을 보내라는 거요? 유비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주공께선 그 많은 세월을 형제로 지내셨으면서 아직도 익덕의 사람됨을 모르시는지요. 이에 익덕은 본디 성품이 억세고 강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서천을 취하였을 때는 엄한을 의롭게 놓아준 일도 있습니다. 이는 일개용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장압과 50여일을 대치하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산 밑에 나가 앉아 방향무인하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술을 탐해서가 아니라 장압을 무찌르기 위한 계책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유비는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큰일을 혼자 맡길 수도 없겠소. 그러니 위원을 보내 아우를 돕도록 합시다. 그럼 그럭하시지요. 제갈량은 곧 위원을 불러 술독을 갖고 가서 장비를 도우라는 영을 내렸다. 그리고 술독을 실은 각 수레에는 군이 사용할 좋은 술이란 글자를 크게 쓴 노란 깃발을 걸게 했다. 명을 받든 위원은 술독을 호송하여 장비의 군영에 도착한 뒤 말했다. 주공께서 내리신 술입니다. 장비는 절하고 받은 다음 위원과 뇌동에게 분부했다. 각자 한 무리의 인마를 이끌고 좌익과 우익이 되어 숨어 있다가 군중에서 붉은 깃발이 올라가거든 바로 군사를 진격시키라. 그리고 술독을 가져다 군막 앞에 늘어놓고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깃발을 많이 세우고 북을 치게 하면서 마음껏 술을 마시라. 이에 장비의 군사들은 왁자지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세작이 이를 산 위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장압은 산마루로 나와 밑을 내려다보았다. 장비는 군막 앞에 나와 앉아 술을 마시면서 졸개들이 벌이는 씨름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장압이 이를 부드득 갈았다. 장비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는 즉시 전군의 영을 내렸다. 오늘 밤 산을 내려가 장비의 군영을 기습한다. 몽두채와 탕석채에서도 모두 나와 좌우에서 나를 도우라. 제4장 그날 밤 장압은 희미한 달빛을 타고 산 측면으로 내려와 장비의 군영 앞에 이르렀다. 멀리서 보니 장비는 등불과 촛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군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되었다 싶은 장압은 앞장서서 큰 소리를 지르며 중군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그와 함께 산 위에서는 사기를 북돋기 위해 북을 힘껏 두드렸다. 그러나 장비는 웬일인지 단정히 앉아있을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세게 말을 몰아 면전까지 달려들어간 장압은 단창에 장비를 찔러 쓰러뜨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지프로 만든 한낱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장압은 황급히 고삐를 당겨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 순간 군막 뒤에서 연속 발사되는 포소리가 들리더니 한 장수가 나타나 앞길을 막았다. 이놈 장압아, 내 어디로 달아날 셈이냐? 우레같이 외치는 장수는 다름 아닌 장비였다. 다음 순간 장팔 3호를 꼬나들고 곧장 장압에게로 달려들었다. 장압도 창을 들고 맞섰다. 이로부터 두 장수는 불빛 속에서 40~50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장압은 장비와 싸우면서도 몽두채와 탕석채의 두 군영에서 구원군이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군영의 구원병은 이미 위원과 뇌동에게 격퇴되어 군영마저 빼앗겼다는 것을 장압이 어찌 알았겠는가. 구원군이 오지 않자 장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또다시 산 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장비의 후군에게 이미 자신의 군영인 탕거채를 빼앗긴 것이었다. 장압은 세 곳의 군영을 모두 1차 와구관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대승을 거둔 장비는 곧 성도로 승전보를 띄웠다. 유비는 장비가 장압을 크게 이겼다는 소식에 접하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제서야 장비가 술을 마신 까닭이 장압을 산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계책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고 제법 이로구나 하고 혼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와구관으로 달아난 장압은 패잔병을 거두어 점검해 보았다. 3만의 군사 중 이미 2만이 꺾인 상태였다. 이대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기에 조홍에게 사람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홍은 크게 화를 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놈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싸우러 나가더니 기묘한 길목까지 일은 이제 와서 지원병까지 보내달라는 거냐? 그리고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시켜 나가 싸우라고 다그치기만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장압은 당황했다. 그러나 조홍의 말을 듣지 않고 군령장까지 쓰고 나왔다 패전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반발할 처지도 못 되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전방 후미진 산속에 매복시키기로 계책을 세운 뒤 분부했다. 내가 패한 채하고 달아나면 장비는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즉시 그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리고 자신은 군사의 반을 이끌고 나갔다. 하지만 그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뇌동이었다. 이에 장압은 뇌동과 맞붙어 싸우다가 몇 탑 지나지 않아 패한 채 달아났다. 아니나 다를까 뇌동이 쫓아오자 매복해 있던 장압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퇴로를 끊었다. 그러자 달아나던 장압은 즉시 말머리를 돌리더니 허둥대는 뇌동을 단창에 찔러 죽였다. 말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이 돌아가서 알리자 장비가 직접 달려나갔다. 장압도 마주 달려나왔으나 얼마쯤 싸우다가 패한 채 달아났고 장비도 그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압은 다시 돌아와서 싸웠고 장비가 상대해주면 몇 탑 싸우다가 또 패에 달아났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장비는 이것이 장압의 계략임을 알고 군사를 거두어 군영으로 돌아왔다. 장압이 매복에 계책을 써서 뇌동을 죽이더니 나까지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니 내 아무래도 장계취계를 좀 써야겠다. 장계취계란 상대방 계략을 역이용한다는 뜻이다. 위련이 물었다. 그럼 어찌하실 요량입니까? 내가 내일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갈 터이니 그때는 정예병을 이끌고 뒤쳐져 오다가 복병이 쏟아져 나오거든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라. 그리고 10여 대 수레에 마른 풀과 장작을 잔뜩 싣고 가서 좁은 길을 막고 불을 질러라. 나는 그 기세를 타고 장압을 사로잡아 뇌동의 원수를 갚으리라. 좋은 계책입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책을 받은 위원이 물러갔다. 이튿날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장압도 군사를 데리고 나와 장비와 싸웠다. 10여 합을 겨루던 장압은 다시 패한 척 달아났다. 장비는 장압이 개교로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기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쫓았다. 장압은 장비가 자신의 개교에 걸려들었다 보고 싸우다 달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장비를 유인했다. 마침내 장비가 산골짜기 입구로 들어서자 장압은 후군을 전군 삼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장비와 다시 싸우면서 양쪽에 숨겨둔 복병들이 나타나 장비를 포위해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게 어인 일인가. 갑자기 어디선가 위원의 군사가 나타나 쏟아져 나오는 복병들을 오히려 골짜기 안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마른 풀과 장작을 잔뜩 실은 수레 10여 대로 골짜기 입구를 막은 다음 불을 질렀다. 골짜기에 마른 풀과 나무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자욱한 연기가 길을 가리는 바람에 장압의 복병은 입구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를 본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장압을 들이치기 시작했다. 골짜기에 갇힌 꼴이 된 장압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이에 한 줄기 혈로를 필사적으로 뚫어 와구관으로 올라간 장압은 패잔병을 수습한 뒤 관을 굳게 지키며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았다. 장비와 위원은 연일 와구관을 공격했지만 함락할 수가 없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장비는 군사를 20리 밖으로 물렸다. 그리고 위원과 함께 수십 기를 이끌고 와구관 양쪽 산을 더듬으며 새끼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보찜진 남녀 몇 사람이 등나무와 칡을 붙잡고 외딴 산길로 달아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리의 장비는 채찍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위원에게 말했다. 와구관을 뺐느냐 못 뺐느냐는 저 백성들에게 달렸네. 그리고는 즉시 병사를 불러 분부했다. 저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잘 다독여서 데려오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달려가 백성들을 말 앞으로 데려왔다. 장비는 좋은 말로 안심시킨 후 불려온 백성들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저희들은 한중 백성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 싸움으로 낭중 가는 큰 길이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길로 돌아가던 중이었습지요. 장계를 지나 제동산과 해근천을 따라가면 한중이 나옵니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장비가 물었다. 그럼 이 길로 가면 와구관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제동산 샛길로 가면 바로 와구관 뒤가 나오니까요.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을 군영으로 데려가 술과 음식을 베푼 다음 위원에게 분부했다. 군사를 이끌고 가 와구관 앞을 치게. 그럼 나는 날랜 기마병을 이끌고 제동산 쪽으로 가서 와구관 뒤를 칠 터이니. 그리고는 날랜 기마병 500기를 추려 백성들의 길 안내를 받으며 샛길로 나아갔다. 제5장 한편 장압은 지원군이 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데 사람이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위원이 관미까지 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압은 서둘러 갑옷을 걸친 다음 말을 타고 산을 내려가려 했다. 그때 급보가 다시 들어왔다. 관 뒤쪽에 내대길에 횃불들이 보이는데 어디서 온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압은 구원군이 온 게 아닌가 싶어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펄럭이는 깃발 사이로 얼핏 장비의 모습이 보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압은 황급히 샛길로 달아났으나 길이 좁고 험해 말이 나아가지를 못했다. 뒤에서 장비의 추격이 다급함으로 장압은 말을 버리고 허겁지겁 산으로 기어올라 달아날 길을 겨우 찾았지만 그를 뒤따르는 부하는 겨우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걸어서 남정에 도달한 뒤 조홍을 배웠다. 조홍은 장압의 부하가 1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노했다.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 하였거늘 군령장까지 써놓고 가지 않았더냐. 이제 그 많은 군사를 다 잃었으면 자살이라도 할 것이지 무엇하러 돌아왔느냐. 그렇게 꾸짖더니 좌우에 명했다. 여봐라, 이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자 행군 사막 곽회가 말렸다. 3군을 얻기는 쉬어도 장수 하나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장압에게 죄가 있다고는 하나 위왕께서 심히 아끼시는 자이니 바로 죽이면 안 됩니다. 다시 5천 군사를 내주어 가맹관을 취하게 하면 각처에 있는 저들의 군사를 그리로 몰리게 하여 한중이 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2가지 죄를 한꺼번에 물어 처벌하십시오. 조홍은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다시 5천 군사를 내주며 가맹관을 빼앗으라고 명하니 장압은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떠났다. 한편 가맹관을 수비하고 있던 서촉 장수 맹달과 곽주는 장압의 군사가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곽주는 굳게 지키자고 했으나 맹달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면서 군사를 이끌고 관을 내려가 장압과 맞붙었다. 하지만 장압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맹달은 크게 패해 돌아왔다. 곽준이 서둘러 보낸 패전 보고서가 도착하자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제갈량은 장수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 가맹관이 급하니 낭중에 익덕을 데려와야 장압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자 법정이 반대하고 나섰다. 안 됩니다. 지금 익덕은 와구관에 주둔하면서 낭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 역시 중요하니 돌아오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장수들 중에 한 명을 골라보내 장압을 물리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하. 그도 그렇지만 장압은 바로 위나라의 명장이니 예사로운 상대가 아닙니다. 익덕이 아니고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지요. 그러자 갑자기 한 사람이 쇳소리를 내며 말했다. 군사께선 어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깔보시오. 네, 비록 재주는 없지만 장압의 수급을 베어다가 휘하에 바치겠소이다. 본이 바로 한승 황충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한승이 비록 용맹하시나 아무래도 연로하시니 장압의 적수가 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충은 흰 수염을 곤두세우며 말했다. 네, 비록 늙었지만 두 팔엔 아직 삼석궁을 당길 만한 힘이 있고 온몸을 쓰면 아직 1천근을 너끈히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어찌 하찮은 장압 따위를 당해내지 못하겠소이까? 무게에 다니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 석을 100근, 한 근을 0.6kg으로 잡을 때 삼석궁이라면 약 180kg의 무게를
잡아당길 힘을 가진 사람이라야 쏠 수 있는 강한 활이란 뜻이다. 그러나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의 나이는 칠순에 가까운데 어찌 안이 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충은 마당으로 훌쩍 내려서더니 창처럼 긴 자루가 달린 큰 칼을 선반 위에서 집어들고 날듯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강한 활을 벗겨 이를 연거푸 2개나 우지끈 부러뜨렸다. 황충의 가벼운 몸놀림과 강한 힘을 직접 목격한 제갈량이 조용히 물었다. 장군께서 가신다면 누굴 부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황충이 대답했다. 노장 어만이 나와 함께 갈만하외다. 허나 실수가 있을 땐 먼저 이 늙은이의 목을 바치겠소.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황충과 어만에게 장압과 싸우러 가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조운이 간했다. 지금 장압이 가맹관을 직접 쳐들어온 위태로운 한국이니 군사께선 어린애 장난을 그만두십시오. 가맹관을 잃으면 입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어찌 큰 적을 두 노인에게 맡기려 하시오. 조운의 의문제기에 제갈량이 황충과 어만을 두둔하고 나섰다. 조장군의 깊은 뜻은 나도 압니다. 장군은 두 분이 너무 연로하여 성공할 수 없다고 보시는 모양이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이 두 분이 반드시 한중을 손에 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조운 등 여러 장수들은 제갈량의 어이없는 결정에 모두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갔다. 마침내 황충과 어만이 가맹관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는 맹달과 곽준도 제갈량의 어이없는 인사를 속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어찌 두 늙은이를 보낸단 말인가? 이런 낌새를 눈치챈 황충이 어만에게 말했다. 그대도 사람들의 동태를 눈여겨보았소. 모두 우리 두 사람이 늙은 것을 비웃고 있소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놀랄만한 공을 세워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차례요. 예, 장군의 명을 따르리다. 어만은 동조하면서 황충과 작전을 짰다. 이윽고 황충은 군사를 이끌고 관을 내려가 장압과 마주 바라보고 진을 쳤다. 장압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오더니 황충을 보고 비웃었다. 하하하, 너는 그렇게 나이를 처먹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 싸우러 나온 것이냐? 이 말을 들은 황충이 성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분내기 놈이 내가 나이 많다고 없이 여기는 게냐. 하지만 내 손에 있는 보검은 아직 늙지 않았느니라. 그리고는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장압도 창을 들고 달려나왔다. 말과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햇빛에 반사되는 창과 칼이 서리처럼 시퍼런 빛을 뿜었다. 서로 어우러져 20여 합을 싸웠을까 갑자기 장압의 등 뒤에서 함성이 일어났다. 장압이 돌아보니 어만이 이끄는 서촉군사들이었다. 알고 보니 어만은 새끼를 따라 장압군 뒤쪽으로 질러가 배후를 습격해온 것이었다. 앞뒤로 협공당한 장압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밤새도록 쫓긴 장압은 군사를 8-90이나 후퇴시켜야 했다. 장압을 혼내준 황충과 어만은 군사를 거두어 각자의 군영으로 돌아온 뒤 군사를 쉬게 하면서 일체 움직이지 않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